22대 총선 국민의힘 포천 가평 예비 후보이신 원신일 관광학 박사님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가평 국민들을 위해서 짧은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올해 4월 10일 날 있을 국회의원 총선거에 그 가평 포천 국회의원 또 예비 후보인 권신일입니다. 그리고 가평이 우리 서로 다 저보다 더 많이 느끼다시피 지난 수십 년간 굉장히 또 서울 수도권의 많은 희생을 특히나 물 관련해서도 치러 오시면서 또 재정 자립도 같은 것들은 31개 시군 중에 30등을 기록할 정도로 되려 더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평 국민의 입장에서 그 가슴은 그렇게 생각하되 머리는 또 서울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번 문제를 풀고자 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일찌감치 정치 입문하셨고 청년 정치인으로 시작하셨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소신과 신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치인은 어떤 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들 노력을 할 텐데 거기에 또 차이가 누구든지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정치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분배를 하고 또한 이 모든 사람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방향도 제시하면서 그 리더십을 펼쳐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 또 소위 말한 잘 나가는 분들도 많이 봤고 또 어려운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런 분들한테 한번 꼭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우리 저희 포천 가평에 출마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좀 전 질문하고도 연관된 건데 일단 국회의원은 한 분 한 분이 그 헌법기관이고 단순히 특정 지역을 대표하면서도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나라가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처해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가진 전문성들을 대한민국에 펼치고자 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관광학 분야에서 저는 분명히 기여할 부분이 있고 그렇게 해서 포천 가평에 마찬가지로 아시다시피 가평과 포천은 우리나라 캠핑장 수도 전국의 1등, 2등으로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관광 매력지도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래서 물론 반도체 산업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 관광 산업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또 이 지역에서 또 관광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그런 쪽으로 한번 자유 대한민국에 한번 기여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포천 가평의 여러 이제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 만나보셨을 텐데 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포천과 가평을 선택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는데 저는 정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내가 뭘 열심히 내가 이거만 나만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는 굉장히 본인도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말씀하신 노인서부터 청년 그리고 기업인서부터 농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 이렇게 다양하게 만나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또는 제가 걸어온 그 경력들을 토대로 당신이 한번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즉 정치는 자기가 하려는 것보다 주변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 이 사무실이 되게 좋다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무실도 제가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같이 일하는 분들이 여기가 최적지라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고 그냥 계약한 곳입니다. 그렇게 이분들하고 같이 듣고 하다 보면 제가 잘난 부분도 있지만 또 잘 모르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협력해서 해야 되고 그분들의 또 니즈, 필요한 것들을 제가 또 풀어야 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평에 최대 현안을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포천은 제가 볼 때 지금 굉장히 어렵다라고는 하지만 포천은 이미 그 제2순환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앞으로 잘 될 일만 남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 되게 할지를 고민하고 일머리 있게 하는 그런 이유에서 제가 더 잘할 수 있다는 면이 있다면 가평은 앞으로 더 잘 되지 못할 굉장한 위기가 있어서 가평에 더 기여할 일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가평은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대성리 강변가이제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넓어졌습니다. 물리적인 것도 넓어졌지만 생각도 넓어져서 지금 가평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수도권끼리의 경쟁이 아니라 강원특별자치도와의 경쟁으로 가장 최일선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즉 가평 다음에 춘천역이라는 건데 예컨대 2027년이 되면
KTX 강원선이 개통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춘천, 속초 노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KTX 고속철도는 처음에 경춘선이 이걸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거라 고속철도화 되면서 서울서부터 속초까지 1시간 39분 만에 주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비근한 예를 든다면 KTX 그 호남선을 보신다면 서울에서 볼 때 곡성, 구례, 순천, 여수역 이렇게 돼 있을 때 대부분의 10배, 20배 이상의 계절적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곡성에 100명 내릴 때 여기는 10,000명이 내릴 그 더 많은 숫자가 그 순천과 여수에 가게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곡성, 구례는 패싱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에서 지나갈 때 가평역 다음이 춘천역이고 그 다음이 이제 두 군데 지나서 그 속초역이 될 텐데 과연 그 가평이 주 타겟으로 삼는 이런 서울 수도권 사람들이 가평에 내리겠느냐, 춘천에 내리겠느냐, 속초에 내리겠느냐, 바다, 호반 그리고 가평에 수상 레저가 있다고 하지만 하여간 이런 일이 2027년 즉 3년 안에 벌어지게 돼서 저는 지금 상황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패싱 당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정말 관광산업이 가평에서는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요 산업이라서 그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서부터 제가 가평 내부의 관광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또한 외부의 관광 전문가분들하고 TF를 이미 구성하자고 발표도 했는데 좀 치밀하게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된다면 첫날 업무로서 가평에서는 좀 풀어서 직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가평 경제를 죽고 살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TF를 정식으로 발족해서 3년 안에 가평이 패싱당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그런 일을 풀어볼 계획입니다. 혹시 박사님과 전문가들의 식견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말이 좀 너무 어렵죠. 맨날 쉽게 하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쉽게 지금 그 이전에부터 충분히 그 언론에서 인터뷰 하시면서 반도체보다 관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강조를 주장을 하셨는데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관광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 6만 3천 국민들 모두가 알고 계신데요. 때마다 후보님 그 정치인분들께서 많은 공약을 하셨는데 과연 지켜질까 이런 의구심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첫 번째가 반도체보다 관광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거는 지금 들으면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하지만 세계 3대 산업이 유류, 그다음에 IT, 관광입니다. 그리고 고용 대수라는 걸 또 자꾸 어려움을 써서 죄송한데 10억 원을 투자했을 때 고용을 일으키는 숫자를 본다면 IT 이런 쪽은 3명에서 6명 정도에 불과한데 관광산업은 20명까지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관광산업은 상대적으로 임금은 낮습니다. 하지만 고용 개수는 훨씬 더 높고요. 더군다나 제가 또 미래를 보는 건 제 블로그에는 한 20년 넘게 그 대문 글로 써놓은 게 통일 대한민국의 관광부, 초대 관광부 장관을 해보자 이런 말도 한번 써놨어요. 통일이 당장은 멀리 느껴질 것 같아도 저는 독일처럼 어느 하루아침에 또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갑자기 독일 통일이 됐듯이 또 북한이 믿고 있는 나라들이 잘못됐거나 북한 내부에 4대, 5대 요즘 세상에 세습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왔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게 북한에 사는 사람들이 남한으로 왕창 내려오게 되면 100만 명만 내려와도 남한의 노동시장이 붕괴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고용을 가장 많이 일으킬 수 있고 단기간에 또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관광산업입니다. 쉽게 예를 든다면 3,000객실 내지는 5,000객실의 호텔을 만들어서 테마파크라든지 사람들이 이용하게 한다 그러면 흔히 똑같지는 않지만 흔히 그 객실의 숫자만큼 고용을 일으킨다 그래요. 5,000객실에 5,000명을 고용했을 때 가족까지 약 2만 명 정도를 먹여 살리면서 거기에 연결되는 이제 다른 사업체들까지 한다면 남한으로 안 내려와도 북한이 더 잘 먹게 해줄 수 있는 방안 중에 거기에 우리가 무슨 반도체 공장을 세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북한이 가진 관광 경쟁력은 더 높을 거라서 반도체 산업보다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고용에는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더더군다나 관광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통일 전에도 반도체 교류 사업은 할 수는 없어도 관광 교류 사업은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과연 지켜질까라는 것들이 그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요. 기존의 정치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하여간 뭐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럼 너 건신일은 어떻게 지켜질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그 밟아온 경력을 토대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즉 저는 국회 재경위에서도 연구위원을 했었고요. 그 말은 뭐냐면 국회 재경위가 이제 지금의 기재위인데 기재위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올라오는 그 예산 같은 것들을 배분한다거나 아니면 심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처음 시작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은 가평, 포천에 두더라도 머리는 재경위, 즉 기재위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으로 그 어떤 걸 제안한다거나 자료들, 레퍼런스들, 논리들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못 살아서 관광으로 일어나게 할 테니 지원해 주세요. 이 이야기는 229개의 기초단체들이 거의 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딱 집어서 가평은 공연관광 쪽으로 이러이러한 강점들이 있고 수상 레저타운에서 쓰는 유류세 같은 것들은 외국인들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관광 호텔의 영세율, 외국인 대상으로 영세율을 하듯이 외국인들 쓰는 이런 유류에 대해서는 만약에 영세율을 적용한다면 외국인들 대상으로 더 요금이 낮춰지면서 더 많이 오게 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평만이 얘기할 수 있는 콘텐츠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예산을 심사하는 공무원들, 특히나 결정권이 제일 센 기재부 공무원들한테도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질문 하나만 좀 더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콘텐츠가 부족해서 체류형이 잘 되지 않는다. 당일 여행으로만 가평을 지나가기만 한다. 이런 말씀들 많이 주시거든요. 체류형이라는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가평뿐만 아니라 전국 모두가 안고 있는 체류형 관광에 대한 숙제입니다. 즉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도 하루라도 더 있게 가야 하루만 있을 때는 뭐 78,000원인가 그런데 이틀 있게 되면 하루 자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20만 원으로 2배 이상 넘어간다. 그래서 체류형이 모든 지자체라든지 또 한국관광공사의 숙제이기도 한데 그렇다면 체류할 수 있게 만들어지는 이유를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 지역에 맞는. 그래서 예를 들면 가평에는 저는 수상 레저의 메카라고 해도 좋을 만큼 좋은 요즘에 뭐 바지도 있고 또 수상 레저 타운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안타까워하는 것 중에 대화를 나눠보면 하루 자고 가게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보니 설령 잔다 그래도 저녁에 술만 막 마시다가 그냥 아침에 막 깨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제 명함에도 공연 관광으로 가평 관광을 살리겠다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공연 관광으로 가평 경제를 살리겠습니다라고 써놨는데 왜냐하면 가평은 뭐 천혜의 자원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천혜의 자연 관광이라든지 무슨 디즈니랜드가 있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 거는 다른 나라나 지역에 비해서 밀리지만 가평은 공연을 할 수 있는 자라섬이나 또 남이섬 같은 좋은 인프라들이 갖춰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빠지선이라든지 수상 레저에서 그 위에서 놀 수 있는 그래서 공연 쪽을 좀 저녁에 그런 특히나 홍콩, 마카오라든지 이런 데 보면 저녁에 공연 쇼 같은 걸 보기 위해서라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공연 쪽을 좀 강화해서 사람들이 저녁에 그런 것들을 가족들이 같이 볼 수 있게 하고 그걸 보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오게도 만들 수 있고 왜냐하면 수상이라는 천연의 무대가 깔려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는 그런 강점을 치르면 그런 강점을 가평의 경우에는 그 강점을 좀 살려서 하루 자게 만드는 체류형 관광을 강화하는 게 펜션이나 민박에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제안이고요. 정치 이야기를 좀 넘어가겠습니다. 주민들의 가장 관심사는 현재 당내 경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다른 제가 싫어했던 짓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 비방하는 데만 열을 많이 내고 정작 자기 거는 뭐냐라고 할 때 그렇게 안 해도 네거티브한 선거 방식이 되게 재미를 보는 것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방식도 효과적인 거는 알겠으나 제 경우는 제 이야기만 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충분하지 않을 뿐더러 제 얘기만 해도 먹히겠다 싶은 게 첫 번째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역에서 여론도 중요하고 또 중앙에서 공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이제 맞아져서 한 사람이 뽑아질 텐데 과연 지금 한 6명 정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중앙당의 공천 기준은 쭉 나와 있지만 결국은 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밝혔듯이 뭔가 자기 스스로 돈 벌어본
과거에 지금은 이제 686 수준으로 나이가 많아졌지만 평생 데모만 하면서 어디 가서 자기 스스로 4대 보험 안 되고 일을 안 해본 사람들이 그냥 사회정의만 말로만 막 부르짖으면서 정작 어려운 사람들의 생을 몰랐듯이 자기 스스로 돈을 벌고 또 의뢰 입장에서 어려운 점도 경험했고 그러면서 전문성도 쌓았고, 예를 들면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한 20년 동안 전화 영어를 통해서 해외에서 유학을 안 했는데도 영어로 유창하게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진짜 똑같습니다. 저희 앞에 제 딸도 있는데 20년 훨씬 넘게 그 필리핀에서 오는 10분, 한동안 한 20분 정도씩 전화를 해서 그렇게 영어를 배워서 외국계 기업에서 제 영어로 PT도 할 수 있고 또 영어로 특강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 외국인 회사에서도 일을 해봤어요. 우리나라가 산업화 다음에 80년대 민주화 다음에 계속 선진국 된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고 막 느낌이 뭐냐면, 선진국 사회는 전문가들이 자기 일들을 제대로 펼쳐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전문가 영역에서 일을 충분히 해서 경쟁력 있는 사람이 정치라는 또 전문적인 영역에서 그 노력을 토대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바로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한 그 중앙당의 공천 기준의 가장 중요한 위치. 그렇다면 6명 중에 그 전문가로서 경력을 쌓아왔고 또 대한민국에 기여할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관광이기도 하고 이런 분야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는 제가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평과 포천이 사실 비슷한 처지입니다. 31개 시군의 어떤 재정 자립도에서 보면 30일 중에 뭐 30등, 25등인가 26등인가 그래요. 뭐 우열을 가릴 수 없어요. 가평, 포천, 연천, 동두천이 다 뭐 31, 30, 29 막 이런데, 즉 뭐냐면 잘 살게 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두 번째는 그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즉 포천과 가평이 필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정자립도 같은 것들은 이 지역 경기 북부는 굉장히 낙후돼 있어서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서 포천, 가평, 연천, 동두천이 다 그 31등, 30등, 29등 막 이러니 여기에서는 경제적인 니즈가 굉장히 강하고 또한 살기 좋은 문화 여건이라든지 이런 니즈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라든지 반대로 공업시설에 대한 제대로 된 마케팅, 세일즈, 그리고 이 지역의 그 경제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럼 그 경제에 맞게 인구라든지 거기에 맞는 공장들을 어떻게 끌어온다든지, 공장 중에서 특히나 대기업들을 어떻게 끌어올지. 대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사실 포천에는 1000명 이상 되는 기업이 하나도 없는데, 대기업이 중요한 이유는 그런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어떤 인프라를 만들 때 같이 투자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떤 좋은 교육시설도 함께 끌어들이는 효과가 있으니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로 해서 저한테 기회를 주려는 분들의 니즈도 그런 것들입니다. 그 지역에서 지역에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좀 뭐 덕목이랄 수도 있고 캐파시티 같은 것들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후보는 바로 저밖에 없어서 중앙과 지역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사람. 그래서 저희 선거 패치 그 홍보물에도 보면 그 정통 보수가 맘먹고 제대로 키워낸 인재, 권신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 현역 물갈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있으시고, 그리고 중앙에 가서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한다는 유권자들의 바람이 1등이거든요. 중앙에 가서 가평 지역에 낙후된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을 원하면서도 우리 가평 분들께서 권신일 후보님에게 대한 평가 중에 하나가 지역과 조금 스킨십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동안 너무 중앙 쪽에만, 서울 쪽에만 계신 거 아니었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분들께 혹시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래는 이제 세 가지가 되겠네요. 물갈이에 대한 여론, 그거는 제가 원튼 안튼 역대 총선을 보면 대부분 거의 다가 50% 이상 물갈이가 항상 그 초선 비율이 항상 50%가 넘잖아요. 그게 물갈이가 50% 이상 되는 건데, 또 이제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 그러니까 50%는 갈린다. 그런 여론, 그거는 지금은 더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면 더 많이 바뀌겠죠. 그런 것들은 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만 물갈이 여론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힘 있는 탑다운 방식인데 이 부분이 또 제가 내세울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아마 가평 포천뿐만 아니라
그 전국을 뒤져봐도 4명의 대통령과 일해본 후보가 저밖에 없지 싶어요. 나이는 근데 53세인데 어떻게 해요? 4명하고 일했냐? 어쩔 수 없죠. 제가 4학년 때 95년도에 공채 당시에 95년 중앙당 사무처 공채 들어갔더니 YS 대통령이 당시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를 겸하던 시기라 청와대에서 그 임명장도 이제 받았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인사팀으로 제가 발령이 나서 한 2, 3년 일했는데 그 당의 인사팀은 당 총재로서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하거나 이런 의전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라서 청와대에서 일했던 그런 사진들도 많이 있고 YS한테 직접 가까이서 그분의 정치 철학도 들은 얘기들이 많이 있고 두 번째는 그 박근혜 대통령 시절은 이제 홍보부장으로서 그 유명한 천막 당사에 당사 현판 띄고 걸어갈 때도 같이 옆에서 있었고 그 컨테이너 당사에서 같이 밀접하게 일하고 뭐 친해요 진짜로. 그래서 같이 막 셀카도 많이 찍어주시고 그랬는데 그땐 제가 30대 이제 중반이니까 이제 제 일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하고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당 대표로서 일을 한 거고 대통령이 됐을 때 물론 또 그 이제 뵀었지만 일도 같이 했던 건 당 대표 전당대회 때라든지 밀접하게 했던 것도 사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는 실제로 청와대에서 행정관을 이제 하면서 그 당시엔 G20이 가장 큰 행사였는데 항상 저희한테 이명박 대통령은 정말 재미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인사이트 레슨을 많이 주신 분이에요. 뭐 별명이 미스터 사장이었으니까 온갖 계열사 사장은 다 하시고 나서 회장에다가 일을 하셨으니까. 그리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 때는 제가 외국계 기업에 나가서 한 10년 넘게 있었는데 근데 그 인수위 때서부터 마침 이명박 대통령 때 일했던 분들이 많이 윤석열 대통령 때 일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일하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든지 김대기 비서실장이라든지 뭐 권영세 장관 또 뭐 권성동 의원이라든지 다 동지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같이 인수위에서 상당하게 같이 일도 하고 또 공공기관장으로도 기회도 또 원희룡 그 국토부 장관 아래에서 일도 했었기 때문에 중앙에서 힘 있다라는 게 무조건 뭐 3선 4선 국회의원 하면서 막 하는 분들 중에도 보면 대구에서 하신 분들은 힘 없어요. 정확히 일머리를 알고 그래서 자기가 나는 괜찮으세요? 맞잖아요. 대구에 3, 4선 의원 중에 이름 아는 분 누구 있어요? 거의 뭐 한두 명 빼고는 없을걸요. 주호영 의원 정도. 그래서 이렇게 막 잘난 척하면 금방 망하는 케이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일은 실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 마인드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 생각에서 논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일을 만들고 이제 그 지원해 드리고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저는 힘 있다라는 게 그 자기가 원하는 그런 일들을 정말 그 법적으로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을 풀어가는 게 또 되게 이렇게 중장기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스킨십 부분은 제가 막 살갑게 막 형님 하면서 하는 것은 좀 그래요 부족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잘난 체 하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95년도 처음 들어왔을 때 그 잘 나가던 강삼재 사무총장님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어떤 뭐 찐윤 뭐 이런 사태에 이르기까지 그때 정말 똑똑하고 잘 나가는 분들을 봤을 때 그 순간 잘난 척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를 제가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진짜 막 스킨십도 물론 늘려야 되는데 분명한 건 잘난 척하면서 가면 한 방에 간다. 그리고 그거는 사람들이 하늘이 벌을 준다는 걸 많이 봐서 그런 일은 절대로 안 할 거고 20대부터 지금까지 중앙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고 저희 대한민국 국정의 방향을 어찌 보면 한 축을 담당하신 분이기도 하시니까 그러한 중앙의 경험이 이번에 저희 가평 지역에 이부 소멸 지역이라고 말해지는 저희 가평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통 보수 이야기 하셨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저희 가평은 해방 이후에 지금까지 보수의 헤게모니를 지어줬던 곳이거든요. 대표적인 곳인데 부모님께서 생각하시는 정통 보수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라는 단어가 뭐 부정적인 워딩으로 쓰이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정통 보수라는 것은 뭐 나쁜 의미의 그런 사람들이 연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져온 전통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전통을 토대로 해서 차츰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로 한정해서 본다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 막연한 그 가치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처음 건국서부터 지금까지 읽어온 이 70년의 역사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요 초대 대통령서부터 지금의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명이 그 산업화라든지 민주화를 이뤄온 우리 대한민국의 이 소중한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헬조선이라든지 나쁜 워딩을 쓰는 것들은 저는 정통 보수가 할 단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도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60년대 그 소위 말하는 1인당 65달러에서 지금의 35,000불에 이르기까지 눈부신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발전을 이뤄온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가치를 감사하게 여기고, 그 전통 보수의 가치에는 우리가 가족의 가치를 굉장히 중시한다거나, 또 우리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려움에서 또 그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께 살아가는 그런 복지에 대해서도 남들보다 더 그 같이 풀어가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를 모두가 자랑스럽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한 그렇게 더 만들어가는 게 저는 제 정통 보수,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장과 자유, 보수의 가치를, 보수의 담론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제 본선에 올라가시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박은국 전 도청시장과 함께 경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박은국 전 시장께서는 지방 소멸에 대비해서, 그리고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자립도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예산을 따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상대당이 이야기하기가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박윤국 시장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처음에 본 지도 사실 뭐 오래된지는 않았지만 이 지역이 거의 씨족사회 수준이라는 걸 종종 느끼는데, 우리 또 막내 이모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동창이시여갖고, 저 막내 이모가 제 손 잡고 소개도 해주셨고, 윤구가 내 조카야, 잘 돌봐줘,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제가 한번 사석에서 농담으로 윤국이 삼촌 이렇게도 불러봤고, 실제로 또 영북초등학교 졸업식장 갔더니 구석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굳이 저를 이렇게 일어나라 그래서 소개도 막 시켜주는 그런 또 대인배 모습도 보여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자리는 이제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을, 이제 저는 선의의 경쟁을, 그분도 과거에 이렇게 하셨던 일들을 보면 지역에 대한 어떤 되게 특별한 이렇게 애정이나 열심히 하려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흔적들이 보이고, 그 중에 또 제가 하고 싶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근데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지방 소멸이라는 모두의 과제에서 예산을 죽기 살기로 따온다, 이런 사고방식은 저랑 180도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적어도 보수를 생각하고 시장 경제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제가 협상학도 미국에서 배웠지만 파이를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0개를 갖고서 부자가 7개 갖고 가난한 사람 무조건 한두 개 더 가져야 되니까 막 뺏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10개가 있으면 그거를 20개, 30개로 늘릴 수 있는 방안들을 정치 리더들은 기업인들하고 협조해서 제시를 해줘야 되고, 그런 비근한 예가 포천 지역에서는 지금 K방산이 전 세계적으로 뜨고 있으니 방산 쪽에 가장 큰 경쟁력이나 사격장이라든지 인프라를 갖고 있는 포천에서 K방산으로 대기업을 유치해서 큰 기업이 와서 주민들도 만족하게 만드는, 더 파이를 키울 여기 이 지역 같은 K방산, 대한민국 같은 K콘텐츠들, 이런 것들로 한번 그 파이를 더 키워서 10개에서 7개 가져가는 게 아니라 100개에서 이 중에 50개를 가져가고 나머지 50개도 가져갔으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180도 다르다는 거였고, 두 번째, 예산 따오기 죽기 살기로 한다는 거, 제가 재경이 정책연구위원 이렇게 있으면서도 제일 한심하게 본 게 그거예요. 사실 여기 재정 자립도가 낮다 그래도 한 20% 됩니다. 근데 저기 특정 지역을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저 남쪽에 가보면 재정 자립도 9%도 안 되는데 허다합니다. 다 와서 재경이 와갖고 우리 지역 먹고 살기 힘들고 진짜 힘드니까 이거 지원해 달라고 다 있었는데 하도 많아갖고 귀등에도 안 들어와요. 근데 거기서 귀에 딱 들어오게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지역은 예컨대 산청 같은 데인데 진짜 못 사는 동네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산청 약초 박람회면 차 댈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오는데, 우리 지역은 경상도 두메산골 진짜 어려워. 근데 여기에는 약초를 활용해서 한번 산청 약초 박람회 같은 것들도 이벤트도 개최하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들도 한번 풀어보겠다, 이렇게 했을 때 중앙정부는 그 지역에만 특별히 지원해 줍니다. 순천 박람회도 보십시오. 불과 한
15년 전 이때만 해도 순천도 잘 어디 있는지도 순천이 뭐 커, 여수가 커 이러고 있었는데 국가정원 박람회라는 거를 노관규 시장이라는 분이 제가 알기로는 좀 시작하면서 거기 1조 단위로 국가 예산이 순천이라는 그 만을 통해서 그 지역에만 그게 있으니까 거기에 국가정원 박람회가 되니까 KTX가 여수까지 가면서 사람들이 그 노관규 시장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이 농담 삼아 그러더라고요. 야, 사람이 우리 너무 많이 와버려. 더우면 안 돼. 이럴 정도로 막 즐거운 비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파일을 키우고 그다음에 예산을 따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자기가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만드는 노력은 내가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인이면 각자 갖고 있는 탤런트, 지역이면 지역이 갖고 있는 인프라 이 특별한 걸 잘 개발을 해서 여기에 중앙정부가 투자할 수밖에 없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해 순천 가서 자랑스럽게 얘기하시고 더 지원해 주겠다고 하잖아요. 순천은 그래서 호남 쪽에서도 아마 거의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파일을 키우겠다. 예산을 따오는 게 아니라 예산을 저는 함께 만들겠다가 제 그 정치 비전입니다. 그 정치권에 입문하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동안에 누구보다도 화려한 경력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후보님의 여러 경력들이 우리 지역의 또 다른 후보님들과 비교해서 어떤 강점이 있을 것이고 후보님께서 어떤 본인만의 차별점을 주실 수 있을지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려한 경력이라는 건 좀 과한 칭찬이신 것 같고요. 저는 하나하나가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쌓아온 경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라고 왜 흠이 없겠어요. 근데 뭐 당이라든지 국회라든지 청와대라든지 또 사실은 외국계 기업에서도 만 11년 넘게 매년 평가를 받으면서 그 임원으로 일을 해왔는데 그렇게 해오면서 지금 이 정도 뭐 대가 없이 이렇게 저를 이렇습니다라고 내세울 때 이 정도면은 저는 무난하게 삶은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 정도는 합니다. 남한테 이렇게 막 해코지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비난하면 그게 자기 돌아와서 등에 꽂힌다는 것도 늘 봐와서 그냥 안 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다른 후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그 6명의 후보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라기보다는 정치인들과의 차별화 포인트로서 다른 사람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자기가 정말 이 나라, 이 자유 대한민국, 그다음에 내 소중한 이 지역과 가정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남들보다 좀 더 근거 있게, 나는 그 근거라는 건 실제 이런 일을 해왔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논리로 저는 하려고 한다라는 자신의 이야기, 그다음에 지역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영어로도 다른 나라 사람한테 또 솔직하게 다 주고받을 수 있는 그 능력, 이런 게 아마 다른 정치인보다 우리 지역 대표가 저러네라는 좀 자랑으로 좀 돼보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 청년들에게 충분히 롤 모델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자부심을 가실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청년 정책은 좀 생각하신 거 있으실까요? 청년 정책은 저는 제가 에델만이라는 글로벌 기업에 있을 때 2015년 정도로 기억하는 지금부터는 거의 한 8년 전 이상이었는데 글로벌의 IP, 즉 인텔렉트 프로퍼티를 담당하는 임원께서 한국에 오셨을 때 강의를 할 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이 뭔 줄 아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의 답은 금, 리튬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니다, 청년이다. 앞으로 10년 이후에는 그리고 더 빠르면 몇 년 뒤에는 전 세계가 청년 쟁탈전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10년도 안 돼서 중국,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은 이미 청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정책에 어떤 지원을 한다라 그러면 그 틀린 말이다. 청년 정책은 지원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투자라는 것은, 지원이란 것은 노인복지책이라든지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드리던거나 또 뒤처진 사람들에 대해서 챙기는 것과는 다르게 청년에 대한 정책은 투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투자를 할 때는 내 전 재산을 걸기도 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는. 이 정도까지 내가 돈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원을 하면서 그 지원이란 것은 나중에 더 많은 것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사람들이, 기업은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청년은 투자 정책이 돼야 되는 거고, 청년들이 하고자 하는 10명이 그 가운데 9명이 망해도 1명이 성공해서 그 10명을 다 먹여 살리는 게 지금 벤처도 그렇지만
대부분 기업에서의 투자 정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의 정책만큼은 저는 반드시 투자라는 차원에서 조금 가능성이 부족하더라도 내지는 큰 가능성이 있더라도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되고 또 기업에서도 쉽게 투자한 거에 대한 어떤 세액 공제를 비롯해서 사회 전체가 북돋아주고 방송에서도 그걸 또 재미있게 보여주고 정말 멀티 다각적으로 애들이 그냥 신나서 일하게 만들어주게 하는 거, 그게 애들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고, 그게 우리만 그 고민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고민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한 발 앞서서 가야지 우리도 살아남게 될 겁니다. K방산, K관광, 이것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된다면 청년 고용하고도 직접적 연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오늘 보도자료에도 나갔는데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 기업 사장님하고 대화한 얘기들을 이제 뭐 속된 말로 꼬시고 있어요. 왜냐면 현대로템은 또 그 사업의 한 60% 이상이 KTX 고속열차를 만드는 사업에서 나오고 방산이 한 40% 되는데, 그 방산 분야가 이제 K2라든지 장갑차, 전차를 이제 단독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저는 포천은 무슨 반도체니 바이오니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그건 아니고요. 그건 다른 더 좋은 도시들이 앞서가 있고 글로벌하게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 방산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떠오르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핫한데, 논산, 창원, 울산 이들은 치열하게 지금 서로 그 메카가 되려고 해요. 반도체 그 용인이나 평택처럼. 그렇다면 포천은 근데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 강한 점이 있다고 보면, 여기는 어찌됐든 그 모든 완제품들이 이 포천이나 철원, 연천 지역에서 대부분 다 쓰이고 있고, 고장이 나도 여기서 수리해야 되고, 연습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제조하고 연습하고 쓰이고 고치는 이 네 가지가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면 완벽한 시스템인데, 제조 부분은 저 아래에서 하고 고치는 것도 아래에서 하기 때문에 그 강점을 토대로 대기업을 유치하자는 거고, 그 대기업이 유치됐을 때 청년들은 떠나지 않겠죠. 그 대기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에는 또 직장의 좋은 환경, 조건이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여기서 가정을 꾸리고 또 그 자기 직장에 계속 다니게 만드는, 계속 이제 중요하다. 그리고 관광도 마찬가지로 고용을 이제 많이 일으키는 고용 개수가 가장 높은 산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그 관광 서비스 적자가 작년도 뭐 6개월 동안만 해도 거의 6조 원이 넘는 서비스 수지가 큰 적자 국가 중에 하나인데, 외국인들이 보통 이 아시아권에서 왔을 때는 1인당 한 100 몇십만 원을 쓰고 서구권에서는 200 몇십만 원을 쓴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 또한 수출 산업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중앙정부 얘기할 때도 투자 차원에서, 아까쯤에 제가 가평 레저 산업에 유류세 같은 것들을 농민 내지는 호텔 외국인 영세율 같은 걸 적용해보자라고 제안했듯이, 수상 레저의 메커가 된다면 외국인들이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라도 기차 타고 와서, 그렇다면 여기에 더 많은 관련된 회사들이, 또 더 좋은 회사들이 생기고, 여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체류형 관광처럼 정주 계속 전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서 한 달씩 사는 사람들도 특히 청년층에서 늘어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의 소비 그 금액은 일반 사는 사람보다 한 2배 반을 더 쓴다 그래요. 그럼 한 달 사는 사람이 계속 바뀌면서 그곳에서 자기 여가를 하면, 여가로 워케이션을 한다거나 여가 생활을 한다거나 했을 때 가평 경제에도 굉장히 도움되는 거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오히려 인구가 늘어나고 점점 여기서 가정도 이루게 돼서 좋은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럼 생기게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K방산 말씀하시면서 아까 주신 이야기가 승진 사격장 이야기 잠깐 이제 나온 것 같은데, 여기 연관이 있는 것입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탱크는 여기에 100% 연관성이 있죠. 그렇죠. 승진 사격장이라고 제 기억에 축구장에 600배 크기래요. 강남구의 한 절반 크기라고 하던데, 저는 그 화력 시험 하는 것도 가봤거든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막 탱크 막 수십 대가 막 가면서 실사격하고, 천무 미사일도 막 그거는 한화에서 만든 막 쏘고, 그리고 K9포 쫙쫙 때려대는데, 저는 당장에 그렇게 MRO,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부품을 만들고 수리하는 것도 있고 또 제조하는 것도 있다지만, 당장에 끌어올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산업이 바로 그런 방산과 연관된 관광 산업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성남의 아덱스 전시회가 매년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연간 한 20만 명 정도가 뭐 2만 원 정도 내고 온다고 해요. 그러면 그게 한 40억 정도 수익일 텐데, 그건 사실 그 수익을 보려고 아니라
아덱스 성남 전시장에 그 무기들을 깔아놓고 외국의 바이어들이 와서 실제 그 무기들을 보고 또 동영상으로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다니는구나 이렇게 화력도 보는 건데, 제가 볼 때 그거는 제가 그 업무를 한 2년 정도 홍보하는 업무를 해봤는데, 그건 제가 보면서 느꼈던 거는 죽은 방산 전시회다. 이 최신의 탱크나 이런 그 방산 제품들이 그냥 일주일 내내 거기 가만히 세워져서 예쁘게 있기만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우리 여기 있는 승진과학화 훈련장에서 그 전시회를 한다 그러면 탱크들은 달리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제 사격하는 걸 바이어들 눈에 보여주고, 관객들은 지금은 2,000명까지 들어와 산 중턱에서 보는데 그 10배 2만 명이 그 관람도 하게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알기로는 그 정도의 규모는 전 세계에 러시아에 하나 있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는 없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그 살아있는 방산 전시회가 될 것이고, 그것은 포천의 1동이나 2동에 지금 많은 공간들이 군부대들이 이제 빠지면서 생기고 있는데, 거기에 또 숙박시설하고도 연결해서 연간 20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 사람들한테 그 직접 묵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일종의 방산 축제처럼 하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월드컵도 있고 축구 하듯이 어느 순간에는 한국 방산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넓고 그 다양하니까 저는 여러 나라에 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방산 전시회라는 이제 주최국으로서 미국, 러시아, 중국 탱크 잘 만드는 나라들 다 와서 올해 여기서 전시회. 그런데 누가 더 빨리 달리면서 정확하게 쏘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라스베가스에서 CES 그 전자제품 전시회 품평회를 하듯이 올해는 어느 나라 탱크가 제일 잘 달리고 정확하게 맞췄네라는 그 기사가 아마 전 세계 그 뉴욕 타임즈 같은 데서도 나올 수 있고 그 흥미를 끌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 거고, 평생에 그 구경 한번 가보는 게 꿈인 일도 생길 거고, 그럼 여기가 안보 관광의 메카가 되는 거죠.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가평 국민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가평 유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존경하는 가평 국민 여러분, 이렇게 흔히 그 정치인들 하는 얘기도 있지만 저는 진짜 존경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도 서울에서 정말 거의 평생을 살았고, 가평에서 흘린 눈물, 그리고 또 포천에서 흘린 눈물 덕분에 1,000만 서울 시민이, 그리고 또 1,400만 경기도민이 인천까지 편하게 잠자고 또 물을 마시고 사는 거를 산소 같아서 못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저희 가평 그 관광협회장님, 포천시의 농업기업 대표님하고 만났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 포천과 가평에는 특별히 좀 더 잘해 주셔야 됩니다. 농축산물도 그렇고 또한 어떤 지원책을 내더라도 잘해 주세요. 왜? 내가 그걸 다 똑같이 내가 서울시장인데 해줘야지 어떻게 해. 그래서 시장님 편하게 지난밤에 발 뻗고 주무시는 안보 서비스, 그리고 편하게 목욕하고 물 마시는 그런 수돗물 서비스, 그거 다 포천 사람들이 접경지역 규제나 상수원 규제나 이런 눈물을 참고 여지껏 서울 수도권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해 온 겁니다.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돌려주실 때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막 심각하지만 또 이렇게 껄껄 웃으시면서 그러니까 다른 데 하나도 여기는 2개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군요. 그렇게까지 공감을 이끌어냈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하겠습니다. 제가 가슴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애정은 갖고 때로는 세게 투쟁도 할 겁니다. 하지만 논리를 만들거나 실제 일을 풀어낼 때 있을 때는 철저히 서울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분들은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 생각 없는 부분을 정확하게 일깨워주면서 거기에서 그 투자를 더 계속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면 그러면 투자를 하도록, 포천과 가평에 투자를 하도록 저는 만들 것입니다.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 자본이 될 수도 있고 또 문화 교육 콘텐츠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서울의 교육 콘텐츠도 가평이나 포천 분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런 노력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풀어내온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제 이름이 신일인데 한번 믿어봐 주세요. 잘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